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전자정부. 요즘에 조금은 약간 주춤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고 나서 관련된 내용 그 큰 틀이 바뀌어서 새롭게 나온 제도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거의 문제가 한두 개 토탈해서 나올 정도고 나온다 하더라도 앞에 행정 정보랑 연관된 게 한두 개 나왔을 뿐이고 새롭게 특별한 건 없다고 생각이 돼요. 이제 나온다 하더라도 기본은 지금은 하고 가셔야 되니까 개념이 여러 개 나와 있지만 우리 교재는 넘겨보시면 일단 818페이지에 그 참고의 박스 중에서 2번 보시면 전자정부는 작고 효율적인 기업 방향 정보를 지향하는 NPM을 이론적 기본으로 한다. 얘도 정부 개혁의 하나구나. 그게 딱 먼저 다가와야 돼. 정부 개혁하자. 모든 게 다 정보화가 되면 그만큼 비용도 아마 줄 수 있고, 뭐 투명해지고, 또 신속해지고 할 거예요. 그게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거 한다면 이 밑에 있는 특징도 금방 이해가 돼요. 밑에 뭐 정보기술 활용, 국민 중심에 열려있고 24시간 통합을 해요. 관료제가 분화제를 하면 여러분 통합. 그러니까 수직적, 수평적인 통합이 된다거나 쇄신, NPM이잖아. 개혁. 정부는 작아져요. 그죠? 탈관료제화되고. 그러니까 기본 여기 다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책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막 박스 들어있고 막 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은 지나서 앞으로 나오더라도 공통된 내용을 잘 보시면 돼요. 아마 제가 다음에 이제 개정판을 낸다면 지금 볼 그 많은 것들을 정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 책은 과거부터 이어오던 책이다 보니까 뭐 앞에 게 다 누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좀 시기가 좀 지난 것도 있어서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기본기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그냥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만큼 지금이 그 상황이니까. 자, 얘는 전자정부의 범위가 뭐 G2G, G2C 또는 G4C, G2B로 되어 있어요. 용어만 잘 확인하면 돼요. 자, 교재에 나와 있는 819페이지에 뭐 전자정부의 가치가 뭐 대내, 대외. 자, 이런 지문이 2007, 8년 그 무렵에 국가직 7급 때 딱 한 번, 한 줄 나오고 말았어요. 굳이 할 필요는 없잖아, 지금은. 거의 10년 지났는데, 그죠? 넘겨보시면. 근데 지금도 나오는 것은 이거다. 그러니까 2018년도도 이건 나왔어요. G2G, G2C 등등은. 대신 용어만. G가 뭐의 약자예요? 정부, government. 그러니까 정부와 정부 간 관계예요. 그리고 C는 뭐고? 시티즌 또는 커스터머예요. 시민 또는 고객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정부하고 고객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용어고, B는 비즈니스, 기업 간 관계예요. 정부하고 기업 간 관계 말할 때. 책에는 사례가 있죠. 사례가 중요해요. 자, G2G 사례가 행정 정보를 공유한다거나 정부기관끼리 뭐 전자 결제, 부처 안에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온 나라 시스템, 온 나라. 자, 왼쪽에 날개에 설명은 뒤에 있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라 전체, 부처의 전체를 묶는 거죠. 시스템화로. 온 나라. 온 에어. 방송 중이라는 단어잖아요. 다 온으로 다 엮는 거예요. 자, G2C나 G4C는 사례가 뭐 민원24, 뭐 국민신문고, 주민등록 같은 거예요. 다 국민이 나와요. 국민, 민. G2B는 대표 사례가 국가 종합 전자 조달 시스템인 나라 장터죠. 이게 G2B.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달청 홈페이지 제목이 G2B야, G2B. 그러니까 정부한테 물건 대는 많은 기업들을 거기에 모아놓은 거예요. 조달청. 물건 사러 가기 때문에. 나라 장터거든. 우리가 살 때 가는 곳이 장이잖아. 장터 가서 물건 구입하듯이 정부 부처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그 안에 물건들이 쭉 나열돼 있어. 그거 주문하면 되거든. 뭐 그런 논리예요. 또 전자 통관 시스템도 마찬가지. 통관 시스템 다 이게 G2B 사례다. 그래서 그 정도 개념하고 그리고 사례 좀 알면 돼요. 사례. 됐죠? 자, 밑에 전자정부 유형과 발전 단계는 지금은 필요 없어요. 이미 이것도 한 번 정도가 언급이 되었을 뿐 국가 7급에서
그다음부터는 아예 발자취를 감췄어요. 그리고 지금 나온 다음에 우측에 나와 있는 박스에 참고에 있는 것 중에 그 박스 안에 박스 있죠. 온라인 시민 참여 유형이 있어요. 이게 대세가 된다. 이것도 제가 몇 년도였더라? 2017년도 서울시 구급대 나온 건데 제가 적중시킨 문제. 어떤 문제도 없는 상황에서 제가 문제풀이 때 제 문제집에서 적중시켰어요. 그러니까 각 형태들마다의 주요 도구나 제도가 있거든. 그러면 이 내용이 정보 제공, 그다음에 협의, 정책 결정. 요게 온라인 시민 참여 유형의 발전 단계예요. 발전 단계. 정보 제공의 초기 단계. 그다음에 협의도 하고 결정을 직접 하는 거야. 국민들이, 시민들이. 그런 내용이. 자, 밑에는 자, 정보 공개법 있잖아요. 공개법. 자, 관련 제도에. 그러니까 제공형 관련된 게 공개법. 협의형이 절차, 옴부즈만, 민원관련법, 결정이 국민투표나 입법 제한인데 요 연결시키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자, 모든 수험생들은 그러니까 합격할 만한 수험생들은 최근 나왔던 기출문제는 다 이미 파악을 하고 있어요. 이걸 모르면 이미 수험생 자격이 없는 거랑 똑같아. 100명이면 10명 안쪽에서 기출문제를 다 알고 있다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 10명 안에 들으셔야 돼.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이건 다 알아. 앞으로 더 한다면 교재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주요 도구를 마저 해 놓으셔야 돼. 자, 제가 항상 시험에 내는 문제인데 뭐냐면 다음 중 협의형 도구가 아닌 건 뭐게 물어봐. 그러면 1번 온라인 여론조사, 2번 온라인 공청회, 3 온라인 심의 패널, 4 온라인 채팅그룹. 답은 4번이지. 채팅그룹은 무슨 도구에? 결정형 도구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박스의 그 내용을 좀 많이 보자는 말씀이죠. 조금은 암기도 필요할 수 있어요. 자주 보면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주위에 아는 사람들, 지인이 있다면 지인을 일부러 막 암기하려고 봐요? 아니잖아요. 자주 보면 알게 되잖아요. 똑같아요. 자주 보면 자연스러워져요. 아는 것이. 굳이 암기 않더라도.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많이 봐놓자. 이게 앞으로를 대비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822나 3에 있는 그 내용도요. 좀 옛날 문제가 돼버렸어요. 이것도. 그래서 한때 잠깐 언급이 된 듯 하다가 잘 안 나와. 우측에 참고는 더 그래. 제가 말하는 근거는 이거예요. 제가 얘기했듯이 출제 교수가 첨부하는 책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내봤자 요거서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에 내용이 들어있어야 시험 낼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내용들은 뭐냐? 그 책에 있던 것이 개념판 나오면서 사라져버렸어. 그러니까 내고 싶어도 책이 없어요. 낼 게 없잖아. 그나마 뒀던 이유는 그래도 문제 풀에 있으니까 하는 거거든. 문제를 출제해서 놓게 되면 그 고시과에서 문제는 관리하니까 문제 은행식이기 때문에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했던 건데 역시나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거의 많이 이제 폐기가 돼가는구나 느낌이 들어서 이쪽은 특히나 최신 걸 내려고 하지 옛날 건 잘 안 내요. 그래서 새로운 게 나오면 바로 나올 거고 지금은 큰 의미가 없을 거다. 그래서 이거는 가볍게. 자, 넘겨봤더니 우리나라의 현황이 나와요. 자, 매우 기본적인 사항인데 우리는 행정안전부가 전자정보 사업을 담당을 하고 과기부가 국가정보사업을 담당을 해요. 유사해 보여도 구분되어 있잖아. 알아놓으셔야 돼. 꼭. 그리고 그 참고에 보시면 참고에 자 참고가 아니고 어디 있지? 자, 앞쪽에 있었나? 자, 요거는 일단은 여러분 그 참고의 제목은 뭐냐면 정보와 책임과 내용인데요. 그 2번에 그 위에 각 부처에 있는 기획실장이 정보와 책임과 임무를 맡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나라는 현재 정보와 책임관이 도입이 돼 있다. 도입이 되어 있고 맡는 사람은 기획실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박스는 이제 법령인데 좀 어려웠던 문제였어요. 그래서 정보와 책임관의 그 밑에 업무를 물었던 거지. 기업부터 지역까지를 일단 체크해 놓으시고요. 이런 거는 법령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어요. 한번 나왔지만.
자, 그거는 밑에 그 왼쪽 날개 쪽에 5 문제 보시면 나오죠. 7급 문제긴 한데, 국가정보화 기본법상 정보와 책임관의 담당 업무가 아닌 것을 한 다음에 이거를 과기부 장관의 임무랑 섞은 거예요. 근데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나왔기 때문에 말했지만 좀 합격할 만한 사람들은 이미 이걸 공부해놨단 말이죠. 그만큼은 따라가자는 거야. 따라가자. 그래서 보는 것이고 일단 됐죠. 그리고 이제 우측에 박스가 조금 중요하다. 전자정부의 발전 단계가 있다. 정부 1.0, 2.0, 3.0. 보통 숫자가 붙어있는 것들은 발달 버전인 거 알죠? 1.0이 요거. 물론 이게 중요하고 지금 이 상태니까. 자, 1.0은 한마디로 정보 중심이었고요. 2.0은 시민 중심이었고 지금은 개인 중심. 이게 포인트야. 개인 중심이다. 옛날에는 정보 중심, 그 다음에 시민. 그러면 시민은 좀 넓은 뜻이에요. 시민. 그 다음에 개인은 더 작은 단위야. 그래서 박스에 그 서비스 방식이 나오잖아요. 맨 끝에 개인별 맞춤 서비스, 실시간 정보 제공, 뭐 지능화 등이 나올 거예요. 이게 지금의 내용이야. 지금의. 그래서 일단은 요 3.0을 봐놓고 참고로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요. 정부 3.0이라고 하는 홈페이지도 존재했고 그 의미가 박근혜 정부의 큰 개혁의 패러다임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권이 지향하는 모든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다 보니까 해마다 시험에서 서너 개 나왔었어요. 해마다 모든 다 합치면. 근데 정권이 바뀐 다음에 정보 3.0이라는 홈페이지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은 아예 없는 내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기본 특징은 이런 거거든. 개인 중심이다. 그러니까 개인별 맞춤형만 나오는 거지. 과거에는 2.1 하더라도 우리 지방에 뭐 해줘요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 지역에. 근데 지금은 나한테 해줘요. 개인별.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그 정도 참고하면 되고 밑에 참고에는 웹 진화가 나오죠. 웹 1.0, 2.0, 3.0. 1.0이 하이퍼링크 중심 기술이고 2.0은 플랫폼 기반 기술이며 3.0이 시멘틱 웹 기술이라고 불러서 아직은 일상적인 문제로는 안 나왔지만 문제가 나왔던 것이 이제 2번이 나왔어요. 2.0이. 그 사례가. 고등학생이 정부가 제공하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앱을 만든 거예요. 플랫폼이란 것은 이렇게 플랫폼이야. 여기서 처음 노는 무대야, 무대. 여기에 있는 정보를 갖다가 쓰면 되거든. 이게. 3.0은 우리 IoT처럼 이제는 사물 인터넷 있잖아요. 꼭 이 물건이 기계들이 인간처럼 판단하고 막 이런 시대가 온 거예요. 우리 알파고처럼. 알파고가 지가 막 바둑을 두는 거야. 입력을 된 정보를 바탕으로 막 머리 굴려서 지가 뭘 넣는 거예요. 좀 훨씬 발전된 버전인 거지, 이게. 이게 시멘틱 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다면 그 정도를 일단 기본 해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전자정부 기본계획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주어를 밑줄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그래서 뒤쪽에 전자정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밑줄. 우측에 날개 바터니 플러스 두 번째 밑에 밑줄을 보여줘. 5조에 45조에 정보기술 아키텍처 기본계획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밑줄 행안부 장관은 돼 있지. 자, 행안부 장관이 정보기술 아키텍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주체예요. 또 넘겨보시면 자, 그리고 나온 것이 전자정부 원칙이 나와요. 기업부터 비읍까지를 많이 읽어보기 꼭 체크하세요. 그리고 밑에 참고봤더니 자, 국가정보화 기본법에는 1항에 6조 1항에 정부는 5년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항 그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한다? 과기부 장관이 수립한다. 합치면 과기부 장관이 5년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주체를 좀 잘 봐놓자. 그리고 위에 법을 많이 봐두시고 됐죠. 자, 3.0은 말했듯이 지금은 조금은 주춤한 상태이기 때문에 큰 건 없어요. 그 책에 있는 이 내용은 이
정권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혹시 이제 끝물이다 보니까 남겨놨지만 지금은 이 증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만약 이 내용이 문제가 아직도 유효했다면 내용이 아마 정권 바뀌고 그 바로 몇 달 뒤일지라도 시험에서 막 냈을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2018년도는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하지만 나온다면 넘겨보시면 자 828페이지에 나와 있는 참고의 원격 근무가 나올 거다. 제가 나름은 예상하는 문제예요. 그 말은 밑에 내용에 보시면 자 스마트 워크란 말이에요. 스마트 워크. 개념 볼게요. 원격 근무의 한 형태예요. 그래서 밑에 뭐 이동 근무, 재택 근무, 스마트 워크 센터 근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스마트한 워크 방식이야. 굳이 저 본사에 출근할 필요가 없어요. 재택. 이미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해서 굳이 안 가도 화상으로 해도 되고 얼마든지 정보를 막 주고 내가 업무한 것을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또는 이동식 근무 아니면 내가 사는 인근 지역에 센터가 하나 생겨요. 그래서 거기로 가면 돼. 본사는 서울, 내가 사는 곳은 제주도. 그럼 제주도에 센터를 만들어서 제주도에 인재를 갖다 쓰는 거야. 채용해서 거기를 출근하면 돼. 이게 스마트한 거지. 굳이 힘들게 갈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읽으면 물론 풀겠지만 시험에 나온다면 그게 시험에 나올 거다. 그거 알아두셔야 돼. 그러니까 제목이 아마 다음 주 스마트 워크 센터나 또는 스마트 워크의 특징이다. 옳은 거 틀린 거 찾아보시고 여기 나올 거예요. 얼마든지 다양한 지문이 가능해요. 하지만 그거는 암기하는 게 아니야. 어차피 처음 보는 거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읽으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스마트 워크구나 알면 돼. 그 사례가 이동, 근무, 뭐 재택하는 거니까. 됐죠? 우측의 빅데이터는요 이미 시험에 다 나왔어요. 나올게. 지금은 큰 의미가 없는 상태예요. 물론 우측에 또는 좌측에 보면 이제 그런 관련된 얘기 나올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자 우리가 주어진 시간 내에 정말 핵심만 전달 중인데 혹시라도 부족하다면 문제는 풀어보자. 문제를 풀면서 답은 알겠는데 답이 있으니까 왜 이게 맞고 틀리고인지는 본문을 찾아서 확인해보자. 그러면 충분하다. 그걸로도 웬만큼은 다 커버가 되니까. 자 예제 보시면 자 옳지 않은 거죠. 1. 행안부 장관이 전자정부 사업 담당 또는 과교부 장관은 국가정보 사업 담당하죠. 맞지? 스마트 워크 형태죠. 이동, 재택, 워크센터. 3은 참고하시면 돼. G2C, G4C니까 정보와 시민관계예요. 근데 사례가 민원24는 맞아. 국민신문고 맞아. 근데 전자 조달 나라 장터는 G2B. 온 나라는 G2G. 개념만 알면 되잖아요. 그렇게. 됐죠? 이만큼 알고 있으면 되겠다. 자, 그 다음 행정 환류 가보실게요. 환류. 자, 환류라는 제목에는 크게는 이제 둘로 되어 있지만 쪼개면 세 개죠. 행정 책임, 행정 통제, 행정 개혁.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통제예요. 행정 통제. 책임과 통제는 비슷하거든. 그리고 개혁은 되게 낼 거 많아 보여도 일상적인 내용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어차피 통제를 제일 중시해요. 그래서 거의 별 3개 해당되는 거예요. 자, 책임은 책임 자체가 그렇게 자주는 안 나오는데 나온다면요. 지금처럼 의에 나와 있는 특징이 있어요. 특징 몇 가지 하고 요 책임의 유형도 외제, 내재 이것만 잘 확인하시면 돼요. 자, 행정 책임의 특징은 밑에 제가 부르는 것만 체크하실게요. 1번 행정 책임은 일정한 의무를 전제로 밑줄. 그러니까 의무가 있어야 책임 묻는 거예요. 아무런 의무가 없는데 어떻게 책임 물어요?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3. 행정 책임은 결과와 과정에 대한 책임을 중시. 동기는 묻지 않아요. 자, 동기는 묻지 않는다. 그리고 6. 행정 책임은 시대에 따라서 좀 달라져 왔어요. 그런데 행정국가에서는 자, 행정국가 밑줄 긋고 메모할게요. 양적 팽창, 질적 전문화. 자, 행정이 또는 행정부가 주도하는 국가에서는 행정의 업무량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질적으로 전문화가 됐어요. 자, 전문화가 높아버리면 외부에서 책임 묻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외적인 책임보다는 내적 책임을 더 중시하게 돼. 그러니까 밖에서 묻는 책임은 한계가 있으니 스스로 하는 거지, 스스로. 이런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밑에 유형은 뭐 객관, 주관, 도의, 법 나오지만 이 속에 다 이게 흡수가 될 수 있어요. 여기 볼게요. 자, 행정에 대한 책임인데 밖에서 묻는 책임이고요. 안에서 묻는 책임이야. 그러면 어디가 좀 더 객관적인 책임 같아요? 외제적이. 이놈은 주관적. 어디가 법적인 책임 같아요? 법적. 왜 바깥에 법적인. 이놈은 좀 약간 자율적인 느낌. 어떤 게 국민에 대한 응답적인 책임 같아. 국민, 외제. 자, 이놈이 관료적 또는 직업적, 기능적 책임인데, 자, 보세요. 객관적, 주관적, 법적, 자율적. 그리고 응답인데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자, 나름은 직업적, 관료적은 쉬운 편인데 특히 이해 때문에 기능적 책임을 잘 돌려봐야 돼. 자, 내 직업이 관료야. 여러분이 이제 공무원 돼서 근무하다 보면 알잖아. 나는 관료구나. 공무원이기 때문에 왠지 책임감이 생겨요. 전화 가다가 힘든 사람이 있다면 내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봉사하는 사람이니까 좀 나설 수 있는 그런 느낌은 조금 있어요. 조금은. 없나? 조금 있을까? 조금. 아무튼 자, 이런 책임. 기능적으로. 내가 직업이 관료이기 때문에 그런 기능상 지는 책임이 내재적 책임이에요. 내재적. 우리 여행하다가 비행기 안에 응급 환자가 발생했어. 그러면 우리 드라마 보면 방송 나오죠. 혹시 기내에 의사분 안 계십니까? 응급 환자가 생겼습니다. 이 의사는 거기에 법적으로 응답할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직업이 뭐니까? 의사이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거기에 알아서 자율적으로 반응하는 거지. 이런 책임이에요. 자, 둘 중 뭐가 행정국가 때 강조하는 책임이다. 행정국가 때. 이놈은 입법국가 때. 행정국가는 업무 양도 많아지고 질적으로 신화가 된다 했죠. 그치? 그러니까 행정국가에서는 기능적 책임의 의미가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을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학자들의 논쟁이다 보니까 외적 책임을 강조한 사람은 파이너. 이놈은 프리드리히가 강조한 책임이에요. 자, 요것만 잘 정리하시면 다 끝나요. 자, 그게 책의 우측에 있는 거지. 자, 외제적 파이너. 외부적 힘에 의한 통제. 그다음에 법, 입법, 사법, 응답 그렇게. 내재적은 프리드리히. 그다음에 내면적인 책임인데 유형의 직업, 관료, 기능, 주관, 자율, 재량 그렇게 보시면 돼. 됐죠? 이 속에 다 포함되잖아. 앞에 있던 객관, 주관 들어있지, 위에 뭐 도의, 법 들어있지 하는 거니까. 그치? 이게 포함이 돼. 됐죠? 자, 넘겨보시면. 자, 예제인데요. 예제 같은 문제가 가장 일반적인 문제가 찾으면 거의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용 자체는. 옳지 않은 거. 자, 파이너 그러면 외제죠. 외부적 힘, 입법, 사법 맞지? 프리드리히는 내적인. 그래서 지금 윤리 같은 거고, 자, 내적 책임을 강조한 게 프리드리히에 따라서 기능적 책임을 강조했지. 이건 알아야 돼. 이렇게 모르면 틀리잖아요. 자, 3은 안 봤어, 따로. 안 봤고. 근데 자, 4 봤더니 입법 국가 때는 외적 책임, 행정 국가 때는 내재적 책임. 맞지? 그럼 답은 3번인 거지. 자, 3번 문제를 풀면서 왜 틀렸지 하면서 이제 앞에 나왔던 걸 보시면 돼, 참고로. 근데 앞에 그 더브닉과 롬잭의 책임의 유형은 일반적인 책임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원래 내용상. 그래서 하지만 최근에 언급은 됐지만 시험에서 그렇게 큰 비중은 없어요. 가장 이게 많은 걸 품고 있는 거라서 주로 이걸 내는 거예요. 이 정도를 봐두시면 된다. 자, 행정통제인데, 통제. 자, 행정통제라는 거는 이제 그 책임을 확보하는 방법인데, 분류한다면 이렇게 외부, 내부, 그리고 공식, 비공식으로 나눠요. 외부란 행정부 밖이란 뜻이고, 내부란 행정부 안이란 뜻이에요. 다시 공식, 비공식. 자, 질문해볼게 답해보세요. 자,
입법 통제는 외부, 내부. 외부. 공식, 비공식. 공식. 대통령은 외부, 내부. 내부. 공식, 비공식. 공식. 정당은 외부, 내부. 정당. 외부. 공식, 비공식. 비공식. 입법, 사법, 엄부즈만. 그리고 민중통제, 시민, 정당. 공식의 대통령, 감사원, 교차기능 조직 같은 게 나와요. 비공식의 직업윤리, 뭐 동료들 또는 대표 관료제가 나오고 이렇게 됐나요? 이 분류, 길버트가 한 분류인데 이 분류가 정말 많이 나와요. 기본적으로 내용을 떠나서 일단은 딱 보는 순간 이게 외부냐 보시면 돼. 기준은 자 외부와 내부는 당연히 행정부 바뀌고 행정부 아닌 거예요. 이 차이는 뭐냐면 통제에 대한 권한 등이 법에 명시가 됐냐 안 됐냐예요. 이렇게 자 시민들이 실제로는 통제를 해야 해. 통제를 하지만 명문화된 건 아니야. 그치? 근데 입법부는 권한이 다 들어있거든. 법에 입법부는 예산 심의한다 뭐 국정감사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다 법에 명시되어 있거든. 공식이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먼저 비교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 자 교재에 보시면 자 844페이지에 로마자 3번에 그 유형이 바로 이 박스 이거예요. 지금 칠판에 있는 거. 무조건 그거를 카메라에 찍어서라도 자꾸 보고 다니시고요. 자 내용 보자면 외부 통제 첫 번째 공식. 공식. 자 입법 통제 가장 역사가 길어요. 방법은 입법 활동, 예산 관련된 거죠. 예산 심의, 결산 승인하는 거니까 우측에 인사. 우리 뭐 청문회 하잖아요. 그다음에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사법통제는 기본 특징이 사고적이라는 점이죠. 한 개 있듯이. 시간이 든다는 점, 시간 비용. 뭐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보면 알아요. 그 다음에 중요하다. 엄부즈만. 엄부즈만. 자, 여기 볼까요? 기본 뜻은 행정감찰관이라고 말해요. 행정감찰관. 그리고 연역상 1809년 스웨덴이 처음 도입한 나라예요. 스웨덴이 처음 도입하였다. 엄부즈만. 뭐 이걸 호민관이라고 돼요. 호민관. 국민을 막 보호하고 하는 그런 호민관. 근데 우리가 그냥 말할 때 엄부즈만은 그냥 자동으로 스웨덴식이에요. 일반 엄부즈만이 스웨덴식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엄부즈만의 기능을 하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예요. 그러면 차이점이 있다면 자 일반 엄부즈만은 소속이 입법부예요. 국회. 그래서 앞에 얘기했었던 거지. 입법부 통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는 총리 소속이에요. 국민권익위원회. 잘 듣고 엄부즈만 그러면 통제 주체가 외부, 내부? 외부. 입법부 소속이니까. 우리나라의 엄부즈만은 외부, 내부. 내부. 총리 소속이니까. 행정부 소속이니까. 이해됐나? 자, 국민권익위원회 그러면 내부, 외부. 당연히 내부겠지. 총리 직속이니까. 엄부즈만은 외부. 근데 우리나라의 엄부즈만 이퀄 국민권익위원회 내부 이렇게 비교하시라고. 그리고 근거가 헌법, 우리나라는 법률.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에 관한 법이 있어요. 법률 기관이에요. 이거는 헌법. 그리고 일반 엄부즈만은 누가 신청을 해와요. 또는 고발해와 조사해달라고. 그때 나가는 게 일반적인데 필요할 때는 직권 조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고발이 없더라도 스스로 가서 조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누가 고발해 와야 돼. 직권으로는 못해. 차이점. 공통점 둘 다 고발인가 다양하다는 거야. 위법, 부당, 편파, 불친절 모든 게 고발 건수가 돼요. 그리고 간접 통제밖에 못해. 자, 엄부즈만이 조사해봤는데 이게 위법, 부당하다고 판명됐어. 그렇다고 해서 직접 엄부즈만이 취소, 무효, 변경 못해. 건의만 해. 이거 조사했더니 문제가 많습니다. 담당자 이거 좀 어떻게 하시오 라고 건의할 뿐이에요. 그리고 직무는 독립이다. 소속은 돼 있지만 직무는 누가 터치 안 해. 직무는 독립이다. 이게 나름은 비교해. 차이점, 공통점. 중요해요. 그리고 더 어려울 때는 요 국민권익위원회 법률이 있으면 나와. 법률이. 이렇게 돼 있다. 자, 책을 볼 거예요. 엄부즈만 개념에 자, 뒤쪽에 행정감찰관이요. 연역에 스웨덴이요. 특징, 입법부 소속의
직무는 독립의 사실조사, 간접통제, 그리고 직권조사가 가능해요. 또 처리가 좀 빠르고 비용도 덜 들어. 특히 사법통제에 비했을 때. 그리고 고발행위는 다양해요. 참고에 우리나라 국민권익위원회. 우리는 헌법 아니라 법률, 총리 소속의 신청조사만 가능하죠. 밑에 박스가 비교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따로 본다면 여기가 말하자면 이 법률을 좀 보되 그 위에 구성과 운영이 그 법의 일부를 떼온 거예요. 그냥 그것도 일부분이야. 그러니까 시간 되는 만큼 자꾸 읽어보셔야 돼요. 법도. 그럼 다 이게 커버가 나. 우측에 비공식에 뭐 시민, 정당, A집단, 매스컴 비공식 됐고 넘겼어. 내부에 뭐 공식, 계층제, 뭐 감사원, 청와대, 국무조정실, 중앙부처. 조차 기능 조직도 좀 잘 알아놓자. 요즘에 언급이 몇 번 되고 있어요. 부처 안에서 서로 그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역할상 다른 부서에 대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있어요. 기재부는 어떤 권한이 있어요? 예산 편성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기관이 좀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 예산을 좀 덜 주면 돼. 통제. 행안부는 조직과 정원을 담당을 해. 이거지 뭐. 기재부가 행안부한테 예산을 얼마 안 주겠대. 행안부가 그래 알았어. 정원 줄여버리지 뭐. 조직 없애버리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로 견제할 수 있게. 그게 교차 기능이에요. 교차 기능. 부서에 18부가 있는데 서로 교차되어서 통제할 수 있는 뭔가 권한이 있는 거예요. 됐죠? 용어상 보시면 되고 비공식은 뭐 동료들, 직업 윤리 같은 거 나오죠. 비교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나와 있는 통제 한계나 우측의 향상 방안은요. 그냥 읽으면 될 거예요. 문제가 어쩌다 나와요. 근데 나오더라도 읽으면 풀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넘겨서 자, 예제 가보실게요. 자, 길버트가 분류한 방식에서요. 그 지문에 자, 옳은 거 찾는 건데 청와대는 외부 내부. 내부. 공식 비공식. 공식. 그러면 나에 가야지. 가가 아니고. 그 다음에 교차기능 조직은 내부 외부. 내부에. 공식 비공식. 공식이니까 나가 맞네. 자, 입법부는 외부 내부. 외부. 공식 비공식. 공식. 가에 가야지. 틀렸고. 국민권익위는 외부 내부. 내부에. 공식 비공식. 공식. 그러니까 나에 가야지. 틀린 거지. 자, 예제 3번. 엄부즈만 옳지 않은 거. 자, 1809년 스웨덴 맞죠? 스웨덴. 그 다음에 합법, 합목적 다룰 수 있죠. 맞지? 신청과 고발로 활동하는 게 일반적인데 직권도 가능해요. 맞지? 근데 엄부즈만은 법원이나 행정기관의 결정행위를 직접 무효 취소할 수 없고 변경도 못해요. 다 못해. 건의할 뿐이에요. 됐나요? 포인트야, 포인트. 연여, 기본 기능, 그 다음에 뭐 간접 통제의 내용. 직접 무효 취소 변경을 못하고 담당 기관 담당자한테 건의할 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이게 통제다. 자, 행정개혁 가보시면 자, 개혁은 가장 기본 문제는 특징을 내요. 특징. 네, 특징 같은 경우도 앞에 이제 뜻을 알면 되게 쉬워요. 자, 행정개혁은 지금 상태보다도 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목표라 불러요. 목표란 지금 상태보다도 더 개선된 미래 상태가 목표거든. 여러분도 다이어트 목표가 있죠. 목표를 정할 때. 내가 현재 목표가 65kg야. 앞으로 목표가 55kg야. 목표. 바람직한 미래 상태. 목표를 지향한다. 그리고 동태적이다. 시험은 항상 반대로 나와. 동태 반대가 정태. 여러분, 동태라는 말은요, 몇 번 쓸 건데, 상황에 대한 어떤 대응을 잘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대응적이다. 자, 관료제. 탈관료제. 어디 가도 동태적 조직이에요. 왜? 이게 더 환경에 대응을 더 잘하는 구조거든. 여러분, 경직이 된 구조고 법대로만 하기 때문에 동태적.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변화를 해야 될 상황이 된 거야. 변화를 해야 돼.
동태적. 적응을 하기 위해서 동태적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야 돼. 행동지향. 행정개혁은요 인위적으로 하는 변화야. 그래서 저항이 수반되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정치성을 띠게. 제일 의미 있는 게 또 정치성이다라고 해. 조정을 해야 돼. 여러분 지금 상태보다도 나은 상태로 변화를 하다 보니까 분명히 저항이 생기고 지금 상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득권자들.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적당한 타협은 해야 돼. 타협. 그게 정치거든. 개혁은 절대 한 방에 안 돼요. 계속해야 돼. 계속. 시험은 항상 반대말. 계속해야지. 단발, 단속, 땡. 계속. 생태적이지 비생태, 땡. 계속 발생, 변경, 소멸 또 발생. 살아있어요. 생태적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연관돼 있다. 개혁은 하나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동시에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상태보다 더 낫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개혁을 하기로 했다. 일부러 계획짠 거지. 계획적이며 의도된 노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당장 아침에 5시에 일어나기로 했다. 그러면 일어나려면 그게 다가 아니잖아. 일어나려면 생활이 바뀌어야 돼. 포괄적인 연관이거든. 저녁에 친구랑 만나면 안 돼. 왜? 늦게 자기 때문에. 일찍 자야 돼. 술 먹으면 안 돼. 일찍 일어나면. 이게 포괄적. 또 일어났어요. 자, 알람이 울리네, 5시에? 일부러 하는 거라서 내 몸이 저항을 해, 저항을. 그럼 어떻게 해? 타협을 해야 돼. 자, 스누즈. 또는 시간을 몇 개 맞춰놨어요. 10분, 20분 타협하다가 반에 깨. 타협한 거야, 타협. 또 이런 식이야, 이게. 그치? 이게 기본 특징이지. 기본 특징. 은근히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게 개혁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고문이 돼서 이런 거 안다면 그래 라고 이게 그 말이구나가 아마 실감이 될 거예요. 모르고 해서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배웠기 때문에 다 써먹어야지. 이게 기본적인 특징이라면 자, 접근 방식이 있다. 자, 개혁의 접근이라는 것은 어떻게 바꾸지? 뭘 바꾸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 구조를 바꾸자. 두 번째는 과정을 바꾸자. 그리고 행태를 바꾸자. 즉 인간의 행태라는 것은 인간을 바꾸는 건데 인간의 가치관 바꾸는 거예요. 인간의 이런 가치관, 이런 사고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행태적 접근이에요. 기타가 있고 우리 행정의 3대 변수가 뭐죠? 구조, 인간, 환경. 구조, 인간, 환경.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인간 바꾸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는 게 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환경은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치? 그러면 이 구조라는 게 뭐냐면 주어진 역할 바꾸는 거예요. 다시 속에 두 개로 분류가 돼. 원리하고 분권화 전략으로. 원리 전략이 구조나 직전을 개편한다거나 또는 기능 중복을 없애거나 통솔 범위를 좀 바꾼다거나 이런 거예요. 이렇게. 자, 구조를 바꾼다? 큰 틀을 바꾸는 거예요. A와 B 부서를 합친다거나 구조. 그러니까 업무를 조정하는 거지. 쉽게 말하면 업무. 네가 할 걸 내가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또 업무가 바뀌면 권한도 주게 돼 있어요. 같은 맥락이야 이게. 과정은 어떤 기술과 장비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BPR, 업무 과정을 재설계하는 거예요.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이에요. 업무 과정 재설계라고 불러요. 행태가 인간의 가치관, 사고가 바꾸는 건데 이 대표가 OD라는 조직 발전 기법이야. 앞에 있죠 이거 OD 조직 발전. 인간의 가치관 바꾸는 방법. 그러면 자 구조, 과정, 행태 중에서 뭐가 제일 많은 시간이 필요한 개혁 방법이에요? 자, 인간의 가치관 바꾸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잖아. 장기적인 방법. 가장 단기적인 방법으로 보시면 돼요. 이걸 다 같이 하는 게 체제론적 접근 또는 종합적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구조 바꾸고 뭐 교수도 도입하고 직원들 가치관도 바꾸고 체제론적인 접근, 종합적인 접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책을 보시면 자, 1번에 자, 구조적 접근은 자, 내용의 원리 전략이 나오죠. 규모를 축소 확대, 통솔 범위 조정, 권한 배분의 수정, 명령 계통의 수정, 기능 정복의 제거, 책임의 재규정,
뒤에 구조나 직제 개편 같은 거. 그러니까 업무를 통째로 나누는 거예요. 네 거, 내 거, 막 이게 구조를 바꾸는 방법이고, 과정과 기술은 밑에 처리 절차를 바꾼다거나 또는 뭐 사무 자동화 시킨다거나 새로운 기술과 장비를 도입한다거나 또는 BPR 같은 거. 업무의 과정을 다시 설계하는 거예요. 자, 넘겨서 행태란 행정인의 가치관, 태도 바꾸는 것. 그게 바로 밑에 OD예요, OD. 기타의 사업 중심은 딱 한 번 나왔었는데 의의 보시면 뒤쪽에 서비스의 양과 질을 개선하자는 거야. 행정 서비스의 양과 질을 개선하자. 이게 보통 사업 중심적인 접근이다 그러고 3. 통합, 종합 또는 체제적 접근이 복합적인 거예요. 모두를 같이 해보자. 같이 해보자. 이렇게. 굉장히 전통적 이론이에요. 행정개혁의 특징, 행정개혁의 접근 방법, 저항에 대한 극복 방법 다 정말 오리지널 개혁 문제이기 때문에 자주는 안 나와요. 워낙 흔하기 때문에, 진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만큼 알면 되고, 그리고 자, 모든 개혁에는 꼭 저항이 수반되게 돼 있는데 극복하는 거죠.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보시면, 자, 강제 그리고 공리 기술 규범이 나와요. 먼저 이거를 풀어놔야 돼. 무슨 말인지를. 극복 방안이 책에는 더 나와 있지만 이걸 암기하는 게 아니거든. 왜냐면 암기하면 또 새로운 게 나와요. 그럼 또 틀리거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 앞에 저항의 이유야 금방 알기 쉬워요. 뭐 기득권 침해, 내용이 불확실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경직이 된 성격 때문에 저항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극복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짧게는 강공규다. 강공규. 강제는 책 보시면 밑에 긴장, 압력, 권한 게 키워드야. 긴장, 뭐 제재, 압력, 권한. 압력, 권한 행사. 그러니까 밀어붙이는 거지. 위에서 누르는 거야. 시끄러, 조용히 해, 따라와. 강제. 강제 전략이야. 제일 옳지 않은 전략이야. 두 번째, 공리와 기술. 여러분, 기술은 방법이야, 방법. 공리는 한마디로 보상이고요, 보상. 기술은 방법인데, 요 기술이 더 이거 포함하고 있어요, 이게. 방법의 하나가 돈 주는 거예요. 포함됐다 보시면 돼요. 규범은 제일 바람직한 전략인데, 스스로 거기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그래서 이거는 방법 문제고, 여러분 개혁 대상자를 참여시킨다 보시면 돼요. 참여. 자, 책 보시면 자, 규범 전략의 참여 확대죠. 참여 동그라미 또는 형광색. 참여하는 게 밑에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 토론도 참여할 때 가능해요. 카리스마 또 체크. 카리스마 같은 것은 여러분 카리스마는 상상해 보세요. 카리스마는 강요할 수 있나? 강제로? 아니잖아요. 느낌인데. 카리스마를 돈으로 살 수 있나요? 없지. 자발적인 거야. 저 리더가, 개혁 주단 리더가 카리스마가 있어.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게 자발적으로 따라와. 이게. 그렇지. 동참하겠다는 거지. 자발적으로. 주의사항은 그 다음이에요. 충분한 시간 부여. 이거는 색깔 칠해 놓을게요. 충분한 시간 부여. 자, 시간을 충분히 주게 되면 이제 내가 곰곰이 생각하는 거야. 아, 내가 따라가야 맞겠구나. 라고 지금 당장 욱했지만 내가 곰곰이 집에 와서 생각해봤더니 내가 지금은 정해서는 안 될 상황인 것 같아. 자발로 따라가는 거야. 이게 충분한 시간 부여예요. 자, 공리나 기술은 밑에 점진적으로 천천히 하는 것도 방법이야. 너무 급하게 기억하게 되면 저항이 많아져. 천천히. 방법적으로. 두 번째, 적절한 시기를 택해야 돼. 공직사회가 막 잘못하고 비리 터질 때 해야 할 말이 없는 거지 잘할 때 하면 안 돼. 그러면 반발이 심해져. 아니 왜 잘하는데 뭘 하냐 이거지. 시기를 잘 택해야 돼. 방법이야 방법. 그 다음에 방법 호혜적인 전략. 상호 혜택되게. 그리고 손실 최소화. 보상해주면 돼. 보상. 개혁안을 명확히 하면 돼. 방법이지. 강공규. 이렇게.
이거는 책에는 정말 사례가 되게 많지만요. 더 가능해요. 더 많기 때문에 이거를 암기하면 안 돼. 이해하셔야지. 강공규 해놓고 이해놓자. 자, 우측에 기출문제 5번 봐볼게요. 뭐냐면, 자, 저항 극복 전략 중에서 규범적 전략이 아닌 것 몇 개인가? 밑에 기억. 기억 안에 명확한은 뭐예요? 기술이죠. 공리, 기술이야, 기술. 니은, 카리스마는 규범. 토론, 규범. 적절한 시기, 기술. 긴장 분위기나 압력은 강제. 인사이동 등 적절한 인사 배치는 기술. 방법이야, 방법. 그쵸? 이렇게. 그러니까 분명히 책에도 사례가 많지만 이렇게 새로 나온 이유는 뭐냐면 책이 많다. 여러분, 대학 교재가 많아서 그 출제 교수가 뭘 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암기하는 건 한계가 있다. 최대한 이해해보자. 그러면 뭐가 나오더라도 이렇게 대응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넘겨서 나와 있는 실패 요인 등은 뭐 참고할 정도고, 자, 예제 풀어보시기. 예제 1번. 자, 868페이지예요. 옳지 않은 것은 행정개혁은 포괄적 연관성 맞죠? 동태성 맞지? 계속성도 맞지? 비정치가 아니지. 정치성을 띠잖아. 답이지. 그 다음에 구조를 바꾸는 것은 원리를 바꾼다거나 또는 분권화 전략이 있어야 맞지. 저항의 이유, 타성 불확실하고 타성에 젖고 해서 못 저항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 가능한 한 기득권을 덜 침해하는 게 바로 보상 같은 거 주는 거예요. 공리기술. 강공규인데 강제는 아예 권한, 뭐 압력 행사하고, 공리는 보상이고 기술은 방법인데 보상도 기술의 하나다 보시면 되고, 규범은 참여를 시켜서 아예 개혁 대상자들의 어떤 그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때 뭐 참여, 소통 같은 게 필요한 거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됐죠. 자, 행정개혁은 의외로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만큼 잘 정리하면 되고, 이제 뒤에 나오는 국가의 사례들은 간단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마무리할 건데, 이제 우리 국가들의 개혁과 뒤에 지방행정 같은 경우는 이제 내용이 많아 보여도 사실은 법령이 많다 보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체크했다가 반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마치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